안녕하십니까. 자, 33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33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김화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험 먼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박스형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박스형 문제가 14문제 나왔죠. 그만큼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은 찾는 문제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만큼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약 24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요구도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약 24문제는 그대로 깔고 가셨어요. 간혹 처음 본 판례들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거 무시하더라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좋은 성적을 얻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4번이죠. 유증이나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무슨 소유권 포기라든가 재담업인 설립, 이런 유증 이런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합니다. 다음 42번 좀 포괄적인 문제죠.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 찾는 겁니다. 그 문제 푸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가로는 특별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법조문이나 이론, 대법원 판례만 나와요. 정형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이거 보면 지문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이게 직접 거래죠. 내 의뢰인과 개공사가 직접 거래했죠.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처벌될 수 있지만 사법상유력 유효 대표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이 자격 없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한번 중개하는 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간 수수료 약정도 적정한 수준이라 무효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번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 수준의 선고보수 약정, 이 형사사건은 103조 무효지만 민사사건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실수로 했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뭐 혹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사유가 될지 몰라도 특별한 무효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 5번에 손들고 있죠. 5번은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이건 103조 무효라고 우리 시험에도 많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3번 통정의 표시 108조 가는 설명 옳은 겁니다. 이처럼 이번 시험은 옳은 게 많이 나왔어요. 다행히 민법 총칙이 다른 해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 것으로 부족하죠. 알고 합의까지 해야 돼요. 인식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가정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따로따로 판단하죠. 은닉행위는 유효 요건을 갖췄다면 이거 유효입니다. 이게 무효라고 그래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한 경우,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죠. 이것은 당연히 108조 무효입니다.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108조 무효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선의 3자로서, 이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자로서 본인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놈이에요. 따라서 본인은 선의 3자로서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 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아요. 어떤 누구도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게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죠. 여기 선의 양수인 그러면 제3자죠.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 기용 내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리고 유동적 무효네요. 무효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럼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런 이행 착수가 아니죠. 설령 허가를 받아도 이행 착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시험 볼 때는 여기서 기억을 다 빼야겠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은 똑같으니까 니은, 리을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되겠네요. 자,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방은 소구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뭐 정답은 나왔네요. 디귿 매도인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리을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이제 확정 유효로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적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책임질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는 단독으로 즉 법정들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2번은 눈을 크게 뜨면 보였어요. 취소권은 추인, 인보세 인. 인이 몇 글자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에서 3년이고 다음 법률행위에서 법자를 써보면 몇 글자죠?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여기 10년 이름이 맞았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보여요.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죠? 이 소급표는 해마다 시험에 꼭 물어보죠.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받은 급부를 이게 현존 맞았죠? 현존 한도에서 상환이 부당이득 반환을 책임있습니다. 즉 141조에서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똑같죠? 선의 악이 똑같아요. 그것을 선의 악이 불문하고 부당이득 반환할 때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취소권은 이제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6번 조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성 취소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맞았죠. 이처럼 소급표가 있는 가 없는가는 시험에 보통 두세 문제를 거의 냅니다. 아까 취소는 소급표 있다. 조건은 원칙 소급표 없다. 그걸 잘 정리하세요. 다음 2번 같은데 소급 안 되죠.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이게 불법 조건이죠. 그럼 이게 해제 조건이든 뭐 정지 조건이든 아무튼 둘 다 조건이죠. 아무튼 뭔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위반합니다. 이게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틀렸죠. 조건 없는은 유효란 말이거든요. 이건 무효라 틀렸습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3번이 우리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오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적 없던 거죠. 아마 공부하지 않은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정답 2번이 명백했으니까 답을 찾는 데는 그래도 다행히 상관없었습니다. 자,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데 이 두 가지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정지 조건이 되고,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고 보면 그건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낮았습니다. 4번 이행 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 해지할 수 있죠. 5번 신의 성취를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 의제 시점은 맞았죠?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맞았습니다.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에요.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라 만약에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5번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었죠. 그래서 이 3번과 5번이 좀 황당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번이 정답이 명백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죠. 자, 127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이건 꼭 외워야겠죠. 그럼 대리권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그랬죠? 그럼 소멸이 뭐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예 없어져요. 이걸 눈 뜨고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은 사망 딱 하나예요.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한정 후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 외워요. 외워야 됩니다. 본사, 대사, 성파입니다. 본사, 대사, 성파가 있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없어지는 거죠. 소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128조는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입니다. 여기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128조는 법정대리 X.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죠. 그러니까 이무대리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요된 대리권은 존적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다음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이계시면 잘 나오죠. 수권행위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이무대리만 나온 거죠. 수권행위 철회에도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이계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고용관계예요. 근데 갑이 사장님인데 X를 팔아야겠어요. 종업원이 공중에서 자격증이 있네요. 그래서 야, 너 시간 나면 이거 한번 팔아봐라고 대리권 수여했다. 수여했는데 을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잘려요. 이 대리권 준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됐다. 그럼 대리권도 소멸시켜야겠죠. 두 번째, 을이 시킨 일은 잘 하는데 일이 바빠서 부동산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럼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즉 법률관계 종료 전 유지하면서 그냥 그만 팔어라고 수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이무대리만 나옵니다. 그 다음 대리권 제한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고 했어요. 그때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할 여지가 남아있다. 근데 예외적 허용되죠.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이것을 허채 외워요. 이 법조문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농구 감독 허재 있죠. 허체 이때는 예외적 허용됩니다. 124조. 대리인은 일단 이 빨강색 이게 허체예요. 허락과 채무이행, 허체. 그럼 다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파랑색,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게 파랑색이 자기계약. 그 다음 보라색, 동일한 법률행위 간에서 당사자 쌍방대리, 이게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에서 가면 허락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나 채무이행도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못해요. 근데 허체가 있으면 둘 다 예외적 허용된다는 거죠. 이것도 법조문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7번 이제 갑을명 사례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이제 문제 자체는 아주 전형적입니다. 틀린 겁니까? 1번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소멸이 뭐라고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 자식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됩니까?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뭐 상속될 게 없죠. 이렇게 아는 것도 눈 뜨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그냥 정답입니다. 자,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금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팔아달라 그러면 돈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 3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그래서 갑의 숙권행위도 불료식 행위라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4번. 아까 128조. 을이 대리행위 하기 전에 본인 갑이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소멸한다. 아까 128조였죠. 5번. 을은 갑이 허락, 허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이 을이죠. 을을 X건물은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게 자기계약.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을 자기랑 계약이에요. 이게 자기계약. 그럼 허락이나 확정된 채무이행 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48번. 민법상 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대리는 보통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있죠? 묵군 대리까지 한 두세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일본된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무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원칙 각자 대리죠? 깡패 X. 공동 대리가 아니라 깡패 X. 각자 대리한다. 2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 본인이죠. 그러니까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 본인. 이런 부수적인 효과, 취소권, 해제권, 무효 주장권, 원칙 다 본인에게 오는 거죠. 3번이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면 대리인이 대리행위한 거죠. 그럼 대리권 존재 추정되죠. 다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대리권 존재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겼죠? 이것도 적법하게 대리했겠지라고 추정이 돼요. 따라서 다툼이 있다면 대리권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답 틀렸죠? 대리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등기 넘겼죠? 다 유효로 추정돼요. 따라서 이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 즉 전 등기 명의인 본인, 전 등기 명의인이 이 대리권 없다라든가 또는 그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라는 등 그런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돼요. 무효 사유를 본인 또는 전 등기 명의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대리권 존재가 추정되니까. 3번 몰라도 답차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4번은 다시 눈을 크게 떠요. 크게 떴죠? 복자 받침이 기억이죠. 기억 다음에 뭐예요? 니은. 기억,
니은. 그래서 복대리는 니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5번이 정답이네요.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죠. 반면 의무대리인은 원칙 선임할 수 없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것도 뭐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기존의 기출문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49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문제 표현들이 중에 126조라고 써놨죠. 자, 그럼 이게 시험이 제일 쉬운 건데 시험이 뭐가 많이 나온가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자,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나오면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뭐든지 다 인정해줘요. 우리 법원은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럼 1번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 선임할 수 없습니다. 2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은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기본 대리권 무조건 될 수 있다예요. 3번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가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를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려면 행위는 유효일 때만 가능합니다. 무효일 때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난 32회 정답이었죠. 4번 기본대리권 나왔어요. 무조건 다 된다. 그래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될 수 있다. 5번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죠.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예요. 그 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 맞았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이제 벌써 대리 문제가 세 번째죠. 자, 목권 대리. 이것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사례 문제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을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에게 대리권 준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갑이 을의 자식 아들이라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리권 준 바 없는데 병을 만나서 아버지 X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어쨌든 이거 을입니다. 을 이름을 현명했어요. 현명했습니다. 그럼 대리권도 없는데 본인 이름이 현명하고 행위했죠. 이게 해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무권 대리는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이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게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하면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죠. 한편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는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발신주의.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민법의 모든 최고는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요. 그러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상대방은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처리 외워요. 철회는 누구만 가능하다? 선의만. 그럼 최고는 단순히 을에게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최악의 선처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죠.
그 다음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추인 상대방과 132조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갑이 본인이라고 가정하면 갑에게 x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 부동산을 매매하고 갑 이름 현명했죠. 여기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정에게 자 이거 무효가 되죠? 무효. 무권 대리 무효니까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이 병이 무효인데 근데 병이 정에게 만약에 팔고 등기해 보세요.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라 정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이제 무권 대리를 추인합니다. 그럼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추인은 을병정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고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나 그 승계인에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즉 정한테 너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할 게 132조. 다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하면서 갑이는 현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추인은 을평 누구한테나 가능하죠. 을평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은 병 얼굴을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자식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추인했어요. 그럼 추인하면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갑은 그 사실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두 번째로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나오고 철회가 나중에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가 됩니다. 이게 132조 본문이에요. 추인 또는 거짓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병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자 이번에 이제 을에게 추인했죠. 근데 그 사실 병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철회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그러나 상대방 병도 그 사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자,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교할 게 그 사실을 병에게 알리란 말이죠. 병에게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른다면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단계를 나눠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 된다.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 서로 다릅니다. 자, 50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갑은 그러니까 갑이 무권 대리인, 다음 을소유죠. 을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 상대방은 갑이 대리인, 갑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 전혀 몰랐네요. 틀린 겁니다. 1번 병이 을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화했으나 그 기간 확답을 일단 발신지 맞았죠? 바라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에 빠져 틀렸죠?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바로 1번이네요. 그래서 최고인데 답이었으면 원칙대로 했겠다. 원칙이 무효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2번 을이 갑이 무권 대리인 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사표시하였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죠. 다음 3번. 이제 아까 132조. 본인 을이 무권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은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병에게 대항을 썼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132조. 4번 의리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소고표 있다. 소고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소고바에 맞았죠. 벌써 오늘 소고표 있는가? 세 번째 나오네. 벌써 세 번째. 소고바의 효력이 생깁니다. 5번이 135조. 의리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묶건드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상대방 병 선택 맞았죠. 병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51번 이제 물권입니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라 이미 틀렸어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52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점유도 보통 한 두 문제 시험에 나오죠.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 나왔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는 거죠. 인정됩니다. 2번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는 간접점유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점유라고 써있죠. 여기도 점유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무조건 된다. 그래서 여기 간접점유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간접점유로 취득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점유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3번 소유권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그럼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 없다. 4번 4번은 작년 시험 정답이죠.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자는 다음 언제 악의로 바뀌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선의가 악의로는 소재기시입니다. 소재기시 바뀐다. 그럼 자주가 타주로 언제 바뀌어요? 여기처럼 패소 확정시. 드렸습니다. 선의가 악의로는 이게 아니라 소재기시. 자주가 타주로 여기처럼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요거는 좀 등기법 내용인데 여러분 등기부를 신뢰하면 무과실 추정해줍니다. 다시 점유가 아니라 등기부. 점유가 아니라 등기부를 신뢰하면 무과실 추정해줘요. 그래서 양도인이 자 등기죠 등기.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 등기부상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무과실 맞았죠. 무과실 점유자 해당한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법 문제는 아까 중개사법 판례가 뭐 두 문제 나오고 아까 직접거래 우연한 기회 또 여기는 등기법 내용도 또 시험에 나오고 점점 통합 과정으로 가네요. 부동산 학개론에도 공법이나 세법 문제가 나오죠. 이제 민법에도 중개사법이나 뭐 등기법 등 내용이 혼합에 나오고 있습니다. 53번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항상 시제가 현재다. 현재. 아까 취소는 소고표가 있죠. 시제가 과거. 조건은 소고표 없죠. 시제가 미래.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시제가 지금 현재. 그럼 제가 줄여서 물청 그래요. 물청 설명 옳은 겁니다. 야, 기억.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또 나왔네요. 그럼 지상권자가
직접 점유자, 지상권을 설정해준 토지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 그러면서 얘는 소유자. 얘는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며 또 간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다 행사할 수 있는 자죠. 아무튼 이 자는 제가 그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야겠죠. 그 다음 니은은 작년 시험 정답이죠.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럼 니은 토지를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그럼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이제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디귿을 모르더라도 하나는 정답이 되니까 답은 2번으로 나오겠죠. 디귿 소유자는 자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이방, 이낙 또는 맞아요. 염려가 있으니까 이건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라 또는 이나 맞습니다. 틀려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점유에서 이것도 당연히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걸 규율한 게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항상 법조문은 언제 적용되는가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201조부터 203조는 이럴 때 적용됩니다.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예요. 그리고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입니다. 이렇게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 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본권 있는 점유자에서요.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는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본권 없는 점유자. 본권이 뭐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 그 없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는 그동안 과실을 취득합니다.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자에게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다음 202조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다면 얼마만큼 배상하는가. 여기 대해서 만약 점유자가 선의 자주 점유자라면 훼손된 현존 한도 그대로 반환해요. 현존 한도 그대로 배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자현존이라고 했죠. 근데 선의 자주가 아니라면 다 손해 전부 배상입니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손해 전부 배상, 선의 타주도 손해 전부 배상, 오직 선자현존, 선자가 아니면 다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합니다. 다음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비는 만약에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에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가. 그리고 필요비는 금액이 적으니까 없는데 유익비는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럼 회복자가 유익비를 줄 수 없다면 법원에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유익비가 너무 많으니까 6개월간 기간을 허용했다면 그럼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변제기가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이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묻지 않고 점유자는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악의 점유자도 지출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모두. 근데 더 특이한 거. 네, 선의점유자가 과실치되겠다면 여기서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의점유자는 과실치되가지 못하니까 악의점유자가 비용을 들였다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특유의 괘씸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언제 청구해요?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입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본권이 있으니까 여기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똑같아요.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비용을 청구합니다. 둘 다 똑같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에게 이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되죠. 그러니까 아까 203조도 반환 청구할 때 비용을 청구하라 했어요. 언제 청구해요?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 청구한 때 비용을 청구하라. 그 다음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가? 만약에 비용을 여기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반환 청구하는 회복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해보세요. 그럼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그럼 자, 둘 중에 지금 누가 반환 청구해요? 누가 반환 청구해요? 얘죠, 얘. 그래서 얘에게 청구한다. 다 똑같아요. 다 반환 당시. 그때 반환 청구할 때 세 가지가 적용되는 거죠. 다 반환입니다. 자,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악의점유자가 점유물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아까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보상해야 되죠. 자, 2번.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럼 은비는 자, 선의 악의가 있다면 누구하고 똑같이 봐할까요? 은비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점유자와 똑같이 봐요. 그래서 악의와 똑같이 보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없다. 옳은 거니까 1번이에요. 여기 없다. 은비는 악이랑 똑같다. 3번.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러면 선자, 현전. 선이 나왔죠? 자주 나왔죠? 근데 손해 전부배상 틀렸죠? 선자, 현전. 나머지가 손해 전부배상이죠.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4번. 아까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고요?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한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비용을 청구하라 그랬죠. 5번. 악의점유자 비용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선이라면 이게 맞는 거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가 맞게 되는데 악의라 틀렸어요. 악의는 과실 취득 못하니까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다 넣네요. 55번. 이 문제가 좀 황당했죠. 평소에 나오지 않는 문제. 근데 우리 시험은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어쩌다 한번 나온 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풀긴 하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점 맞는 공부하면 안 되겠죠.
우리 60점이라 3년에 한 번에 나온 거 그 정도 보면 돼요. 여기처럼 뭐 10년에 한 번 처음 나온 거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건 찍으면 돼요. 찍은 거. 이런 걸 찍어야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자, 민법상 상린관계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옳은 거네요. 기억은 그냥 상식으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토지 주변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았네요.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게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참을만 하대요. 참을만 하면 좀 참아줘야겠죠.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 그럼 특약 유효죠.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물권법에 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특약이 더 우선합니다.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 소통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죠. 승수 의무가 있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가 있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뭐 물길 터주고 뭐 그런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소유권 취득 설명 옳은 겁니다. 이제 등기에 관한 거죠. 등기.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1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틀렸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등기 안 했더라도 매각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187점이다. 2번 무주의 부동산? 그럼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 무주물 선점이 안 됩니다.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한 자연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가능합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이거 소급표가 있죠.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한 이후 틀렸죠. 등기하면 20년 전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여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이 아니라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죠. 정답은 5번에 손들고 있네요.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은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좀 낯선 게 2번, 4번이 좀 낯선 지문이지만 정답과 상관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그래도 정답이 제일 쉬운 거였네요. 다행이었어요. 57번. 민법상 이제 공동소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 맞았죠. 교환이란 게 어차피 지분을 서로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이건 지분 처분에 해당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 공유 지분을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죠.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해서 했죠. 그럼 법률 행위면 등기해야 되죠. 186점이다. 포기한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드렸죠. 등기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기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나 또는 합유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3번 합의자 중 1위는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 지분 처분과 합의 지분 처분 차이가 있어요. 공유 지분은 내 거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합의가 동업하는 거죠. 식당을 동업해요. 식당을 동업. 근데 지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다른 동업자와 마음에 든 사람이 들어와야겠죠. 또다시 동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의는 지분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업자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멋대로 매도할 수 없다가 되겠죠. 4번이 보존행위. 합의물에 관하여 경로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은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건 보존행위죠. 공유 합의와 똑같아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해서 정답입니다. 이제 5번이 처음 본 판례인데, 자 5번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보통 문제가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여기까지 두 줄이죠. 1, 2, 3, 4가 여기서 두 줄이죠. 여러분 시험지는 한 세 줄이 됐을 거예요. 이 세 줄이면 시험지는 한 네 줄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문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지문이 길면 앞부터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끝으로 가요. 끝에. 그럼 여기는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가 알고 앞부분을 봐야만 문제를 두 번 읽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푸는 팁이에요. 자, 그럼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행위 하겠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 이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란 약정을 체결했다. 이게 총유물 관리 처분일까요? 아니죠. 뭘 약정했죠? 그냥 돈 주기로. 뭘 약정했어요? 돈 주기로. 그럼 돈 주기로 약정한 것은 그냥 단순한 채무 부담입니다. 채무 부담. 그것만으로 총유물이 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일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이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원칙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습니다. 원칙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원칙으로 풀어야겠죠.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언제는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분필 분할했다면 그때는 일부도 저당권이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지만, 뭐 토지를 분할했다, 분필했다 말이 없잖아요. 그 원칙 될 수가 없죠. 정답 1번입니다. 자, 59번 본 순간 이게 뭐야? 라고 했죠. 그럼 풀면 돼, 안 돼요? 풀면 안 되죠. 이걸 푸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린 커트라인 6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쫄았잖아요. 쫄았는데 덤비면 맞겠죠. 이런 건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니까 풀어봅니다. 공부니까. 자, 2019년 8월에 벌써 머리 아프죠? 그 다음 가분을에게 2억 원, 뭐 가로 열고, 가로는 특별히 뭐 중요한 거 같잖아요. 뭐 부동산 학개론 시간이 아니죠.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X토지 3억 원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이 가로는 민법에서 중요하죠. 근데 이 가로는 학개론이나 중요하고 민법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채권 최고 2억 5천을 취득하였고, 그럼 자, 을부동산에 갑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5천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 2020년 7월 1일 평은을에게 1억 원
또 가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학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하면서 X토지의 2번 근저당권 그리고 여기 가로 중요하죠. 채권 최고액 1억 5천을 채가했다. 그러니까 2번 채권자가 병이 있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으로 채가했다. 그 다음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2022년 6월 1일 X토지 간에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랬죠. 이제 옳은 겁니까? 여기서 이제 근저당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선순위 갑 채권이 경매에서 언제 확정되는가 그 확정 시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갑이 스스로 경매 신청했죠. 그럼 본인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그날 확정됩니다. 확정. 근데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혹시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경매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누구 채권? 갑 채권이에요. 병 채권이 아니라 누구 채권? 선순위 갑 채권이 이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이제 문제네요. 그죠? 여기 병이 2022년 6월 1일 경매했죠. 이게 2022년 6월 1일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더라도 갑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이 그림, 아까 그림 그대로죠. 기억. 자, 기억에서 2022년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맞았죠? 갑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이날이 아니라 매각되건 완납시.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럼 잠깐 문제가 아까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어머 근데 기억이 많이 있네요. 기억 있네요. 기억 있죠? 그럼 니은 결국 다 읽어봐야겠네요. 니은 갑에게 2022년 여기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병이 이때 경매 신청하면 이후에 확정이 되겠죠. 확정. 근데 갑의 채권은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면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확정 후에도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생기면 그건 채권 최고의 범위 내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S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대가에서 얼마를 우선 면제 받을까요? 우선 면제는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이 우선 면제 한도액이라 3억이 틀렸고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상당히 문제도 어려웠고 지문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길면 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풀면 되죠. 나중에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나중에 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이 문제는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 한마디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모두 고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잘 보시면 저당권이 토지에 있어요, 건물에 있어요? 토지. 그럼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 효력이 미칠 수 없죠. 우리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치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것은 이제 부합물이죠. 부합물이나 종물. 그럼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생겼던
설정된 후에 생겼던 부합물 종물에는 효력이 다 미쳐서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디귿. 자, 저당 토지가 저당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해서 발생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법정 과실. 그럼 과실에는 원칙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압류 후에 과실에는 미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정답이에요. 그럼 니은 디귿 게 5번하고 3번이 나오네요. 또 리을도 봐야겠네요. 자, 리을. 토지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지하고 등기된 임모. 자, 그럼 원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만 임목 등기하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권원까지 있잖아요. 따라서 리을에는 임목에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